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서 계절이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가로수들도 나뭇잎을 하나둘씩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들이 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이 돼서 오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 측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무리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법대로 청구한 거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왜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와 관련돼서 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영장을 청구한 거고 왜 기각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화이자가 개발했다는 90% 효과가 있다라는 이 백신.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조금 더 빨리 발표하지 않았느냐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대선 소식에 접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게임 체인저 기대감 속 신중론. 화이자 90% 효과 있다 중간 결과 발표했고 전 세계인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결과 좋다, 매우 이례적이다. 영국 총리는 지금 경제 풀면 큰 실수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국내 접종 준비라는 기대감과 우려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바이든 캠프는 외국 접촉 금지령. 그런데 중앙일보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왜 지금 갔나? 라는 겁니다. 바이든 쪽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트럼프 쪽으로부터 눈총을 받을 텐데 왜 갔을까? 중앙일보의 의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와는 협의 실익이 없고 바이든 진영 사람 만났다지만 양쪽 접촉 모두의 신뢰를 우려. 송영길 등 여당도 16일 방미 예정이라는데 잘해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음마 아파트에 분명히 같은 평형 같은 아파트인데 한 집은 전세가 4억이고요. 한 집은 전세가 8억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 한 집은 4억, 한 집은 8억. 전세가가 2배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존의 세입자가 전세 갱신권을 청구하면 기존 4억으로 유지되지만 신규 전세가 갱신되는 집들은 전세가가 8억으로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그 현실을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4억, 8억 전세값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저가와 외곽 지역에서도 분명히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형인데 이중 전세 가격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세 나눔과 관련된 현상인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아직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는데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트럼프 정부에서 경질된 사람들의 사진과 목록입니다. 임기 10주 남긴 트럼프 대통령이 폭주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불복 이후에 미 대선 국면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CNN에서는 남은 72일이 고삐 뿔린 시간이다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눕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소장파, 소신파, 쇄신파 국회의원 삼선의 중진 출신 김용태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기자 출신의 스탠포드 박사 김수경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검찰의 힘. 야당에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을 빗댄 걸까요? 검찰의 힘 당대표라고 빚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학습기에, 여가부 장관의 학습기에 발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파행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 직접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5억 집.
5억 집이 어디 있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공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우리 집이요 라고 답했는데 이웃 주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미 장관 집 시세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도 19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공세가 점점 거세집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검찰의 힘의 당대표다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들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이 돼서 오늘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의 힘의 당대표다. 잠시 후에 그 발언 직접 들어보겠고요. 중앙지검에서 윤 총장 부인 혐의와 관련돼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총장의 앞선 발언도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장이 어떤 영장이고 법원에선 왜 통째로 기각됐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운영 회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시회 협찬 등등 의혹 관련인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통째로 기각했습니다. 증거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건 강제 수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혐의로 압수수색, 즉 이 강제 수사의 방침을 천명한 것인데 법원에서 이에 대한 브레이크, 제동을 걸고 있는 대목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지 정혁진 변호사님. 네. 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청구의 의미는 무엇이고 법원에서 기각했다라는 이유도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왜 기각이 된 거고 네. 이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강제 수사 가장 대표적인 게 체포하고 구속이고요. 예. 그 다음이 압수수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요건이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은 범죄가 소명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혐의가 있고 그 혐의가 굉장히 짙어야 된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때에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주요 증거를 임의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할 수 있다. 이런 그 사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기본적으로 수사가 미진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건희 씨라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 정도면 문제가 있겠다. 범죄 혐의가 있겠다라고 보고 영장을 청구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하고 이 영장을 받아들여주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고요. 수사가 미비했다? 네, 수사가 굉장히 아예 기본적인 수사가 안 됐다. 기초 수사가 네네. 미비했다. 그런데 어떻게 영장 청구를 벌써 하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예. 그다음 제가 혐의 내용을 갖다가 봤더니 시기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추천된 것이 작년 6월 17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이제 협찬인데 그 협찬은 이미 그 전에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협찬한 회사들이 윤석열 씨가 서울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추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지 않은 이상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협찬을 받은 대상이 그 김건희 씨가 운영한 회사가 아니고 언론사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범죄 혐의가 어떻게 되냐면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일반 뇌물죄랑 달라가지고 그 형법의 구성 요건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까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판례에 따르면은 막연하게 나한테 선처해 줄 거다. 막연하게 나한테 잘해주겠지 앞으로.
잘 되면 잘해주겠지. 이런 기대만 가지고는 이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설령 이것저것 막 그 범죄 혐의가 이제 김건희 씨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한 것이 드러나도 법리적으로도 이게 그 기소감이 될지, 그다음에 법원에서 영장이 나올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뭐 제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학준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혐의 자체가 과연 기소감인지 의문스럽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에 앞서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초 수사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고 시점도 애매했다라는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지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왜 방금 정혁준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에 따르면 수사도 미비하고 혐의 자체도 아직 충분치 않은데 영장을 청구했는지에 대한 질문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자, 이에 대해서 중앙지검의 반박도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총장 본인 윤석열 총장은 지난 국감 등에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을까요? 자, 윤 총장 남편의 입장 우선 들어보시죠. 제가 2012년에 제 처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제 처는 뭐 작년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작년에는 좀 작은 전시였고 벌써 저하고 만나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이런 큰 전시들 그 해에 거의 가장 블록버스터인 그런 전시들을 해왔고요. 그 전시 자체가 어떤 홍보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서울지검장이어서 오히려 작년 이후에는 안 했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규모를 아주 축소해서 했습니다. 근데 마치 무슨 남편이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남편의 입장,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입장은 내가 직위에 오르기 이전부터 블록버스터급의 전시를 아내가 해왔고 오히려 내가 주요 직위에 오르고 나서는 전시를 축소해서 해왔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대목 지난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다시 여쭐게요. 정 변호사님은 자, 조금 전에 영장을 청구한 것과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 수사가 미비하다, 혐의 자체가 기소감이 아니다라는 개인 견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중앙지검에서는 왜 청구한 걸까요? 그거는 무리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팩트는 뭐냐면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건 팩트고 법원이 왜 이러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기각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 사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검찰이 문제지를 갖다가 답안지를 갖다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건 너는 답이 틀렸어.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제 영장을 갖다가 청구하는 게 이제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갖다가 한 건데 판사가 딱 보더니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사실은 그 검찰에서 기소를 갖다가 했을 때 무죄 받을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검찰에서 걸러가지고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확률도 무죄 확률을 받는 것만큼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잘못 청구했다라고 밖에는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검사들이 무죄를 받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고 했을 때에는 곡과 같은데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일을 좀 잘 못하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에 대한 중앙지검 측,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끌고 있는 중앙지검의 반박. 중앙지검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입체적으로 당사자들의 입장과 주장, 입체적으로 지금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의 반박. 일부 기사 중 내부 반대에도 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지검장이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지휘한다 등 이런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다른 고려 없이 증거에 입각해 진행했다. 무리한 의혹 제기에 유감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돼서는 중앙지검 측도 별다른 입장을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김영주 의원님, 네. 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 측에서는 본인의 검찰총장의 부인의 혐의에 대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했고 영장도 그래서 청구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결과는 법원이 볼 때는 기각이란 말이죠.
자, 그러자 정혁진 변호사님과 같은 내 외부에서는 무리한 수사 아니야 라고 좀 비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총장은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한 김영주 전 의원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하다 보니까 별로 증거가 없으니까 무리하게라도 압수수색이라도 해서 증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당정한 데서 오는 딜레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수준도 자기네들도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증거 없이 수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증거가 너무 작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게 무슨 정말 유죄 가능성이 많은 증거가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증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미 밝혀졌거나 사실은 지금 새로운 재수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수사한 것에 봤을 때 그때는 뭐 기소도 안 한 상태였으니까 새롭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 전에 밝히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법원에서 보더라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사가 증거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야지 입건을 시키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법원이 받아달라. 예. 이런 건데 미안하지만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여권 의원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의힘에는 재앙이다. 근데 지금까지 그것이 재앙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냄비 속 개구리 같다. 윤석열 때리기를 그쪽에서 합니까? 아니, 우리가 때릴 이유는 없죠. 윤석열 잘하고 있고. 아니, 안 때리는 게 이상한 그러니까 거죠. 검찰총장이 이 정도로 정치 전면에 나섰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진퇴를 결정해야지 이거를 누가 자를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검찰의 힘의 당대표다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강병원 의원의 SNS에 윤석열 총장 진퇴 결단해라라고 하며 검찰의 힘 당대표 수준이다. 이젠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정책까지 일일이 관여하려 한다라고 총장을 몰아세웠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도 나섰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전직 법무부 장관의 비판 들어보시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죠. 네,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 이렇게 봐요. 검찰총장의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 그 이후에 정계 진출 같은 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대목인데 김용태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기 장관이 저 말을 윤석열 총장한테 할 게 아니라 후임인 추미애 장관한테 하셔야죠.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소위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을 하고 검찰을 올바르게 지휘감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미애 장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정말로 이 검찰이 걱정되고 법무부가 걱정되면 저 말을 추미애 장관한테 하셨어야지. 추미애 장관이 무슨 다른 뜻 갖지 말고 법무부 행정에만 충실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정말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뭐 중앙지검이나 이런 데는 지금 뭐 이제 범죄 혐의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한편 민주당은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느냐. 당신들이 지금 검찰을 정치에 이용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든 외풍을 막아보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한번 나도 갈 때까지 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은 다른 것보다는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공정한 경찰, 국민의 검찰, 그렇게 얘기한 거, 그 자세 견제해 나가면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공격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공격하는데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가운데 오늘 보도된 기사 중에 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포함한
여러 주요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대권 지지도가 껑충 뛰었습니다. 24.7%로 가장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낙연 당대표의 22.2%와는 오차범위 안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3위인 이재명 지사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의 지지율보다는 윤석열 총장의 대권 지지도가 상당히 껑충 뛴 결과고요. 그 뒤에는 홍준표 5.6, 안철수 4.2 등등의 수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경 박사님, 자, 이 수치, 이 데이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동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야권에서만 주로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이제 보이다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같이 조사했을 때 지금 1위로 껑충 오른 겁니다. 물론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2위인 이낙연 대표와는 그 차이가 아주 좁아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1, 2위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는 야권에서만 1위였는데 전체적으로 1위에 올랐다는 거는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정치적인 행보냐 아니냐를 두고서 이제 말들이 많고 특히 이제 여권에서는 이거는 대놓고 정치를 하자는 거다. 검찰총장은 굉장히 중립적인 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전국을 돌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가 있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비난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 진영의 비판을 결집하는 속도보다 보수층을 결집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중에서도 이제 갈 곳 없었던 민심,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갈 곳 없는 민심들이 이 윤석열 총장이 국감을 지나면서 이제 국감 때 상당히 이제 거침없이 이제 답변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이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비호감적일 수 있었지만 또 갈 곳 없는 보수 민심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속도가 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한 문제는 바로 대검의 특활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특활비 문제가 오히려 추 장관의 법무부와 또 청와대로까지 불똥이 튄 양상입니다. 야당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국정조사라든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체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추미애 장관이 늘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럴까? 나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추 장관의 헛발질만 또다시 확인된 겁니다. 추 장관의 중상모략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회에서 잘못 발언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은 물론 전 정부 부처에 반영된 특활비, 업무 추진비를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법무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 현 정부의 특활비 문제를 상세히 파헤쳐보자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검, 즉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문제와 또 법무부의 특활비 문제를 모두 검증하겠다고 나섰지만 딱히 문제 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추 장관의 문제 제기 불똥이 범정부 차원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특활비, 특수활동비, 특히 현 정권에서 정권 초기에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모두에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왜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가 받아 쓰느냐. 이것은 뇌물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법원의 판단도 있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가 썼다는 문제와 검찰의 특활비를 법무부가 썼다라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구조적으로는 좀 비슷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 특활비가 뭐냐면 특수활동비를 줄임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국방부에서 제가 근무할 때 명절 같은 때 장관님이 그 봉투 하나 주세요. 까보면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게 특활비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활비가 뭐냐면 정의가 정보나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간접이 아니라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에 그 뭐가 붙냐면 단서가 붙는데 특히 감사원, 그 다음에 법무부, 국세청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활비가 여러 부처에 다 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집행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18년부터 해가지고 그 국정원 특활비가 논란이 많았는데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가지고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이게 뇌물이냐. 예. 두 번째, 이게 국고 손실이냐. 그런데 판례가 1심, 2심, 3심 대법원이 다 달랐어요. 이게 뇌물이다라고 1심에서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대법원에서 아니다라고 했고 이게 그 국고손실죄,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라고 했는데 그 항소심에서는 아니고 그냥 일반 횡령죄라고 했다가 그런데 작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갖다가 내린 게 국정원이 특활비를 그 청와대에 상납한 거는 뇌물죄가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고손실죄도 맞다. 그래서 파기환송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갖다가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를 갖다가 하면 청와대가 국정원에 대해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으로부터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뇌물이다. 이게 뇌물죄. 두 번째는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돈을 썼으니까 이거는 국고손실죄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검찰총장은 자기 부하가 아닌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법무부가 그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이나 감독권을 갖다 갖고 있다. 예. 그런데 왜 검찰에 내려간 돈을 다시 받아 썼느냐. 이거는 그 뭐 뇌물죄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해진 용도, 사건 수사 같은 그런 정해진 용도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 그럼 판례에 의할 때 이거는 국고손실죄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 주셨는데 자, 추 장관이 제기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이 해명을 하는 국면으로 됐습니다. 특활비라는 이런 그 증빙이 필요 없는 영역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우리 이 정부 들어와서 특수활동비를 한 40% 정도 줄였네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분야는 40% 정도 줄였습니다. 청와대 스스로도 대통령 비서실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저희 정부 출범 이후에 4년간 이 특수활동비를 한 40.5%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추 장관의 법무부 장관 전임자들도 불려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자, 법무부가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박상기 조국은? 이라는 의문이 퀘스천 마크가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이 해명을 했는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검찰 특활비는 원래 법무부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정원이 청와대에 주듯이 상납 구조를 볼 수 없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조국 전 장관도 박상기 전 장관의 발언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건 박상기, 조국 두 분의 법무부 장관은 그 검찰에게 할당된 특활비를 썼는지 여부도 좀 궁금한데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특활비 관련 추미애 장관이 역설적으로 장관 취임하고도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잘했다? 바둑에 암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수를 뒀는데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함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덜컥수였다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딱 둔 게 지금 무언가 함정을 판 암수가 아니라 실수한 덜컥수인데 이 덜컥수가 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새로운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국회에서는 행정부가 쓰는 특활비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갖다 쓰는 거냐 이 문제 계속 제기했는데 정부는 들을 척도 안 했거든요. 사실 특활비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던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추미애 장관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특활비를 저런 식으로 썼구나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고 특히나 법무부에서도 옆에 정혁진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검찰에 가야 할 특활비를 하여튼 뭐 형식은 예를 국정원처럼 상납받은 형태로 상납받는 형식의 형태로 받아서 이 쌈짓돈으로 이 법무부가 썼다. 사실
검찰국이 저 특수활동비를 썼다면 저걸 누가 검찰국장이 썼다고 생각하겠어요. 검찰국이 무슨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장관이 썼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따라서 차제에 이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이 특활비 법무부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나와서 전 부처에 걸쳐서 특활비 활동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면밀한 조사가 이어져서 특활비에 대한 정말 나쁜 관행들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측은 반박하고 있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원래 그 예산 법무부에 배정되는 거다. 예, 박성희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검찰이 쓰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법무부 예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 법무부가 다시 그것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소위 권력기관, 국정원과 같은 곳이라든지 검찰이 이 특활비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마 검찰총장한테 돈이 주어지면 그 총장이 쓰라는 방식대로 돈이 쓰여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현 정부 입장에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는 입장에서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돈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인데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런 의혹 자체가 한편으로는 뭐 여당이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금기시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여당에 작동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국회가 한 대 얻어 맞았죠. 여러 가지. 사실 우리 국회의원 시절에도 말하자면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특활비를 나눠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안기부 국정원도 그런 방식으로 나눠 썼고 검찰도 상당히 많이 썼고 소위 권력기관들이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말하자면 구름이 거쳐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차제의 이 부분을 뭐 니끝 내끝 할 것 없이 조금 더 아까 홍남기 부총리 말한 것처럼 사실은 특활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 만큼 좀 더 있는 특활비 요소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국가 혹은 검사, 검찰, 국정원 이런 조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일본도 사실은 한 40% 정도의 말하자면 대외 활동, 즉 외국과의 활동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거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규정을 좀 여야가 동의하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슈 제목부터 보시죠. 여가부에는 예산을 한 푼도 못 준다. 특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가부 장관이 전 국민의 성인지 학습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는 발언 때문에 크게 논란이 일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는 이 같은 여가부 장관의 행동과 태도를 강력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종옥 장관이 서울 부산에서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 기회라고 했습니다.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입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종옥 장관을 상대로 저희가 더 이상 여가부 장관으로도 인정할 수 없고 도저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하실 수 있도록 15분간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옥 장관은 우두커니 앉아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다 자리에 보이지 않는 모습 10분 만에 시작한 10분 만에 야당에서 이종옥 여가부 장관을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저런 여가부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파행이 된 모습 직접 살펴보셨습니다. 여가부 장관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야당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 건데 여가부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예산을 줄 수 없다. 김수영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수인 건데 너무나도 참담한 실수인 거죠. 너무 대실수여서 사실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수준의 실수인데요. 아마도 이제 그 이정욱 장관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 잘은 모르겠으나 이제 송구스럽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좀 이런 성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반성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집단학습.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을 하니까 어떻게든 국정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이 해명조차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에.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2차 가해고 다른 장관도 아닌 여성가족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실수로는 보기 어렵고 그 말의 무게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평등 혹은 여성의 문제와 이제 진영 논리가 이제 부딪힌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어떤 권익을 더 대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진영의 혹은 자신이 속한 행정부의 어떤 그 편에 설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지점에서 이제 이분은 여성보다는 지금의 그 여당 혹은 이제 의 입장에 선 거죠. 근데 이게 결코 청와대나 여당에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본인은 이제 여성보다는 어떤 그 진영의 편에 섰지만 그게 진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지금 이정욱 장관을 비판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적절한 말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면 물론 지금의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리를 잇게 해준 것이 이제 그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그 행정부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진영의 어떤 논리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성의 편에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말 말 한마디 단어 하나라도 고심하고 정말 고민해서 말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번 실수는 그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강하게 여가부 장관을 질타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금 전 들으셨지만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고 이종욱 장관이 말을 했잖아요. 좋다.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냐. 이런 장관과는 1조 2천억 원의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군요. 우리 김수경 박사님은 실수, 참담한 실수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생각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잡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성인지 감수성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민주당도 또 보여주잖아요. 체면 불구하고 당원 바꾸고 비난 불구하고 공천하겠다고 하잖아요. 바로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이 부산하고 서울에 이 성추행 이 논란이 됐다. 그러니 여가부 장관이 저렇게 나서는 거는 저는 놀랍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가부 장관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여가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장관이 스스로 자기의 거취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평생 저명한 사회학자로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 참 저분의 제자들한테나 그다음에 여가부 공무원들한테나 어떤 모습을 비칠지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어제는 민주당 의원들도
야당을 거두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장관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라며 이례적으로 민주당 의원도 여가부 장관을 질타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여성 의원들의 입장이 좀 저런 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의 어떤 당 전체의 흐름하고도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는 특히 여성의 인권 또 가족의 중심 또 실제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 문제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 청소년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경제 위기 상태에서도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가부 장관이 저와 같은 발언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조금 더 집중된 예산 심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쉽게 생각하고 또 이참에 또 여성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그와 같은 어떤 행정부 수장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하는 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종욱 장관이 이에 대해서 어떤 행동과 입장을 보일 것인지도 나오면 저희가 즉각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무소속인 이상직 의원이 쌍용 자동차를 상대로 경제부총리에게 정책 제안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상직 의원, 많은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스타항공 노조 측으로부터 창업주가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대량 실직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의당이 노래로 비판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정책 제안 장면부터 살펴보시죠. 쌍용자동차 있잖아요. 노노사 합의를 통해서 뭐 해군노동에 전원 복직했는데 지금 상하이차 마있는 데 이어서 좀 그 매각이 불투명한데 정책 세 번째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매각하지 마시고요. 먹튀하니까. 자, 먹튀하니까 정책 제안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건데 정의당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창업주로 대량 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상직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쌍용차가 마인드라에 의해서 매각이 불투명한데 어떤가라고 물으면서 매각 마시고요. 먹튀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평입니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먹튀를 하지 말라고 군수를 둔다고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상입니다. 상당히 꿋꿋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꽤 길게 노래를 불렀고 어떤 원곡, 영탁의 원곡의 어떤 고라는 어떤 꺾음새까지 잘 표현을 했다. 카메라 기자들이 결국은 참고 있던 웃음까지 터뜨리는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 장태수 대변인 다시 보게 되네요. 일단 노래 실력과 별개로 어떤 영탁의 어떤 노래에 빗대서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한 대목인데 왜 이런 정의당의 비판이 나온 거예요, 정익심 변호사님? 일단 뭐 훌륭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이 근질근질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오래 그 근무를 갖다가 했고 2007년도에 이스타 항공 설립을 갖다가 했지만은 2018년도에 그 20대에서 낙선한 다음에는 중소기업 벤처공단 이사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건데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죠. 왜냐하면은 이미 작년에 9월 달에 비상경영 선포하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안 줘가지고 오죽하면 현역 의원 신분인데도 직원들이 시위까지 할 정도의 그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체불한 것도 그거지만 더 사람들한테 납득할 수가 없고 공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고용보험료, 이게 사람이 실직하게 되면은 그 직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사회, 우리나라 4대 보험 중에 하나인 이 고용보험료를
여기서 이제 체납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돈이 뭐 크다면 크고 뭐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5억 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직원들, 가족 같은 직원들한테 저런 그 상처를 갖다가 주신 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말이 맞고 그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할 말이 아닌 그런 이야기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에 대해서 물론 이상직 의원 측은 정말로 자금이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의 장태수 대변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를 불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취재가 됐습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의 생계를 직접 위협한 사람이다. 당신이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라고 일침을 놓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김영주 의원도 국회에 오래 계셨지만 그 대변인들이 이제 논평하는 게 워낙 또 많고 쉽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중앙 메이저 방송으로 아이템으로 보도가 채택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면 이건 보도 안 할 수가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본인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다. 네. 사실 우리가 저 노래를 안 불렀으면 저분이 저기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는. 본인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함으로써 잘하든 못하든 정의당의 어떤 한 분이 계시다, 장시성을 가진 대변인이 계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근데 사실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것보다는 니나 잘하세요라는 것이 실제적인 메시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의당 대변인의 노래 한 대목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범계 의원이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신분의 행정처장에게 살려달라고 해보세요 라고 예산안과 관련돼서 촉구했던 대목이 논란이 인바 있는데요. 그 예산 대법원이 필요 없다, 포기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박범계 의원의 논란이 됐던 발언, 결국 사과까지 했는데요.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근데 요청하신 비용이 1억 1,500만 원인데 작년 3천만 원 예산조차 삭감해서 0원으로 됐다고.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네. 그 LX 사업비.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은. 네. 참네, 답답하시. 이에 대해서 오히려 대법원 측이 그 예산 포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야당의 조수진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조수진 의원 SNS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가 현재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다. 어차피 그 LX 예산. 필요한 경우 내년 예산 건의를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그 예산 포기한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조수진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반응이 궁금하다. 살려주세요 해봐에 대해서 혹시 법원은 그냥 죽겠다라고 말한 건 아니냐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얼마를 배정할 건지를 이제 결정하는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거고,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살려주세요 라고 시켰고, 결과만 보자면 대법원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그렇다면 그 예산 포기하겠다라고 나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얼핏 보면은 박범계 국회의원, 즉 국회의 갑질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이 나라의 주인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다. 각종 행정부에 이걸 정확하게 지금 각인시키려고 하는 일종 그런 지금 심리가 깔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정권의 실세인 줄 알고 있느냐. 아마 이거를 지금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적절치 못하다는 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아마 그 박범계 의원이 저 말 하고 나서도 본인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 심리적으로 당연히 이 정권의 실세고 이 법원이 자기한테 그런 사정을 해야지만 자기가 살려주겠다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법원 입장에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겠느냐.
아마 생각을 했을 거고, 저는 그 법원이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뭐 이렇게 법원이 거절했어도 아마 또 예산 소위나 예산 뭐 전체 회의에서 저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아마 합리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꼭 필요하다면은 국회의원 중에서 박범계 의원이 아니라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예산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김용태 의원님의 방금 개인 견해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은 앞서서 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살아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예산안을 살려달라는 의미로 한 것이었다. 오해,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법원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조금 전에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그 예산으로는 뭐 충분치 않은 것 같고 필요하다면 뭐 다음번에 우리가 건의하면 된다라고 배정을 포기한 대목인데, 이게 김용태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사해서 안 받는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법원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이번에는 그냥 없어도 될 것 같다라고 마음이 바뀐 겁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안전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3천만 원 지금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니까 다음에 한꺼번에 올리자,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여야 모두가, 물론 이제 박범계 의원의 어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질의 내용, 그러니까 예산을 살려달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오해를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처리하고 핵심적인 어떤 개수 조정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면 다음번에 예산을 올렸을 때도 국회의원들이 곱게 예산을 통과 안 시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치사하더라도 간절하게 법원 행정처에서 이거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했어야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조금 전 우리 김용태 의원님의 어떤 말씀 중에 박범계 의원의 질의와 관련돼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 차원의 갑질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한 부분은 우리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이미 박범계 의원이 예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차원에서 질의했다는 입장이 나온 만큼 또 많은 부분에 뭐랄까요?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치 못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LX는 법원에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LX 그게 저희 같은 변호사들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법원은 내부 전산망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저 LX는 사실은 법원에서 그러한 그 USB나 CD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판례나 온갖 문헌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들한테 서비스하는 측면으로 이걸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 저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수모 같은 느낌까지 받으면서까지 저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아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게 제 사실 생각이고, 오히려 저 같은 변호사들한테는 저 LX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대신 살려달라고 드리겠습니다. 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치아와 관련돼서 또 순환을 겪었다라는 뉴스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 보였던 거군요. 대통령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자, 김수겸 박사님, 뭔가 발언을 하는데 약간 좀 불편하심 이런 게 좀 느껴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좀 치아 건강이 요즘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왜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최근에 치과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 좀 이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근데 발치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예전에도 치아 문제로 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알려진 바로는 이제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실 때도 발치를 10개나 했었다. 그리고 2016년에 총선 이후에도 하나의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원래 좀 치아 쪽이 약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청와대 근무가 굉장히 경무에
압박에 시달리는 자리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 6개의 치아를 발치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매우 어려운 지금 일에 있고 나름대로는 지금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워낙 여야 간에 지금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뚜렷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런 걸 다 보고받고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아에도 조금 문제가 온 것 같은데 이제 치아 건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음식물을 씹는 거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이제 위 건강 같은 거에도 이제 전반적인 건강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건강이라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의 안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모쪼록 잘 그 건강 관리를 하셔서 빨리 좀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프로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파이자 제약회사에서 이 백신을 개발한 부부가 24조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식,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3명의 하프 소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그리고 문제 제기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친밀하다라는 평가를 미국 내에서도 받고 있는 폭스뉴스가 백악관 대변인 회견 중계를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한 겁니다. 끊어버린 겁니다. 직접 보시죠. You take these positions because you are welcoming fraud and you are welcoming illegal voting. We want every legal vote to be counted, and we want every illegal vote to be... Well, I just think we have to be very clear. She's charging the other side is welcoming fraud and welcoming illegal voting. Unless she has more details to back that up, I can't in good countenance continue showing you this. 트럼프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폭스뉴스의 앵커조차 백악관 대변인의 주장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워워워라고 하면서 제지를 하는 모습,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주장을 보도해드릴 수 없다라며 생중계를 끊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방송이 된 건데 이걸 또 CNN이 이 장면 그대로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수영 박사님, 컷했다. 중간에 커트를 했다라는 것은 폭스뉴스도 무슨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말로 약간 손절을 하는 건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폭스뉴스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엄청 우호적이었죠. 사실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한 것에 아주 1등 공신이 폭스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또 폭스뉴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백악관에 많이 기용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튼 같은 경우에 그 폭스뉴스에서 해설자로 일을 했는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둘의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폭스뉴스하고 트럼프 사이에.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그 이번 선거에 어떤 부정이 개입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대변인의 연설을 중간에 그냥 잘라버렸죠. 그래서 폭스뉴스가 웬일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 대선 개표 그 방송을 할 때도 아리조나가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나온다고 폭스뉴스가 보도를 하니까 트럼프가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해요. 왜 사실 우리 편 아니냐? 왜 아리조나를 바이든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도하느냐? 그리고 또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유세하는 장면을 계속 이제 폭스뉴스에 내보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항의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잘못된 거죠. 언론이 아무리 어떤 특정 성향, 어떤 특정 진영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 직접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식의 특히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는 옳지가 않고요. 그리고 폭스뉴스 입장에서도 언론의 어떤 역할이라는 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언론이라는 건 어쨌든 근거가 있는 사실들을 보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되는 것들을 보도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폭스뉴스의 이제 회장인 이제 루퍼트 머독이라고 아주 그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이제 갖고 있는 어쨌든 거물인데, 예, 아주 수완가예요. 트럼프 못지않은 사업가고 수완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포스트 트럼프 시대, 바이든의 시대가 왔을 때 또 자기가 경영하는 이렇게 언론사가 잘 앞으로 순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손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트럼프와의 선긋기를 하는 모양새 때문에 지금 저렇게 중간에 말을 끊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라며 문제를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측이 SNS에서 화이자사의 이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과 관련돼서도 이른바 음모를 제기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말해왔듯이 화이자와 다른 제약사들은 선거 후에야 백신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일종의 어떤 불만사항을 제기한 건데, 이 말은 김영주 의원님 뒤집어 보면 화이자가 그 전에도, 그러니까 나의 임기 중에, 선거 직전 나의 임기 중에 그 좋은 소식을 좀 발표했으면 어떤 나의 대선에 좀 도움이 될 텐데 일부러 뭐 약간 뭐 소위 기다렸다가 발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입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뭐 평소에 지녔던 그런 음모론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불운했던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임박해서 훨씬 더 코로나에 말하자면 걸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졌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어렵사리 만든 경제 리포트가 사전투표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전투표 이후에 그게 발표됨으로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 확정되는 거죠. 아, 나를 이렇게 일부러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다. 뭐 화이자조차도 그런 것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90% 정도의 어떤 그 효과를 가진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아마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뭐 그것을 발표했다면 또 하나의 어떤 화이자 입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말하자면 그 정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치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장 다급한 백신의 문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끝나고 화이자가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겁니다. 아쉽기도 할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과 문제 제기에 강한 힘을 실었습니다. 부통령,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트럼프는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김용태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통령을 했으니까 정치적 의리를 지킨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정치적 계산에 입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트 트럼프, 뭐 이 트럼프가 낙선을 했지만 얻은 표가 역대 최고 득표 2등 득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따라서 아마 이 포스트 트럼프, 다음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의 낙선도 낙선이지만 가장 충격적인 게 트럼프의 그 득표력과 득표의 강도. 사실 뭐 바이든이 싫어서 트럼프를 찍을 수는 있지만 그 트럼프를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리고 거의 뭐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를 진실처럼, 저희가 듣기에는 뭐 전혀 굳이 들리지 않는데도 그걸 믿는 듯한 이런 유권자들이 많은 거를 보고 놀랐는데, 아마 펜스 부통령도 처음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좀 부담스럽다가 어차피 이제 시간 지나면 트럼프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포스트 트럼프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가 한 2달 반이나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 임기 내에, 트럼프 임기 내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면에 대한 문제, 자기 셀프 사면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셀프 사면하기는 너무 창피하니까 펜스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자기가 사퇴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동안 펜스가 대통령이 돼 있는 동안에 트럼프를 사면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바이든도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 그런 했으니까 차차기에 자기도 어떤 대통령 될 꿈을 펜스도 꿀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두 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이든 당선인의 그동안 이 책상에는 아주 조그만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액자가 뭐고 그 안에 들어있는 2컷짜리 만화가 어떤 의미일까? 아시다시피 바이든 당선인은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고 또 병에 걸린 그토록 사랑해야 하던 장남을 세상 하늘나라로 떠내보낸 바 있습니다.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해줬던 게 그 조그만한 액자에, 집무실 책상에 있었던 그 액자에 담긴
만화라고 합니다. 만화, 어떤 만화일지 함께 보시죠. 카툰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거센 비바람과 천둥이 치고 있는, 그리고 바다에 배가 표류하고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한 남자. Why me? 왜 저여야만 합니까? 이런 비극을 겪는 게. 라고 어떤 절대자인 하늘에 항의를 하는 모습.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Why not? 왜 네가 아니면 안 되느냐? 라고 되묻는. 이 두 컷의 만화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아내와 딸이 사망했을 때 부친이 이 만화를 선물하며 날 위로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언제 일어날 수 있다.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그 일이 너를 삼키고 말 것이라며 마음을 다잡았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인과 관련돼서 저희가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 오늘 저희가 짧게 준비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손녀와 함께 판문점의 DMZ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죠.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저희가 제작한 컴퓨터 그래픽 자료에 DMZ 방문이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인 2001년이라고 표기가 돼 있었는데, 하지만 팩트는 2013년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시절에 방문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팩트였습니다. 두 번째 핫플입니다. 함께 보시죠. 화이자 백신 개발 부부가 24조 잭팟! 화이자와 백신 공동개발 독일 바이오엔테크 창업자 우구루 사힌 55세, 그다음에 웨즐렘 튀레지 53세 부부가 터키 이주 노동자 자녀로 태어나서 의대 졸업 후 연구원에 근무하다가 2002년 실험실에서 결혼식 후 바로 연구에 몰두를 했다. 결국에 이 백신을 공동 개발하게 됐다는 거죠. 잭팟이 24조 잭팟입니다. 바이오엔테크 주가가 23.4% 상승했고 시가총액이 총 219억 달러가 됐다. 24조 6천억 원이다. 자, 영국 그다음에 독일 매체들은요. 천문학적 금액을 손에 쥔 부부가 여전히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성공은 저학력 계층 정도로 여겨졌던 터키 이민자의 쾌거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원래 독일하고 터키가요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1차 대전 때 같은 동맹국이었고, 왜냐하면 이제 독일이 그다음 또 식민지도 없고 해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 터키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터키 이주 노동자의 쾌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독일 회사인데 220억 달러까지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하고 싶고 고맙다는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퀴리 부인도 사실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퀴리 부인도 폴란드에서 이제 프랑스 파리로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노벨상을 갖다가 받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드는 생각은 장인 같다 이런 생각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가 늘 해왔던 일들을 갖다가 꾸준히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 다음에 그 노력이 전체 인류한테 아주 큰 그 혜택을 갖다가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세 번째 앞으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인데요.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전세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도 뭐 일산하고 비교해서 당연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세를 이제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 한번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달에 우리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 만들었죠. 네네. 그 조건의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도는 2억 5천, 3억 이 정도 됩니다. 그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원님은 문천마을 사시죠? 아까 말씀하신 문천마을은 얼마 합니까? 지금 한 7, 8억 하지요. 네,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서울 시내의 집값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절대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5억 정도면 우리 집 아파트 살 수 있다라고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 김영태 의원님, 문제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냐며 부동산 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일각에서 반발하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이제 본인은 우리 아파트 많이 안 올랐다 이걸 아마 변명삼아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동네 만약에 그 아파트 단지가 그거보다 비싸면은 시세를 일부러 낮춰가지고 주민들 전체 피해를 입힌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오늘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김현미 장관 정말 피곤에 쩔은 얼굴이 뭐 역력합니다.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너무나 힘들 텐데, 지금 부동산 정책은 뭐 대책 없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해결하지 못하면 물러나시고, 이 정책 실패한 거 완전히 뒤집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김현미 장관이 저 표정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물론 그 집값 문제와 관련돼서 김 장관의 발언이 맞는지, 주민들의 어떤 문제 제기가 맞는지 조금 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 네. 김현미 장관이 지난 1월 지역 신년회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자 그동안 동네물 많이 나빠졌네라고 말해서 무리를 빚은 바 있기도 했기 때문에 자, 이 같은 또 논란이 김 장관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럽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자기가 굉장히 친했던 여러 많은 어떤 지지자들이 이제는 좀 부동산 문제는 어떤 뭐 당파의 문제보다 떠나서 자기 개인의 이해득 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김현미 장관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는 또 의외로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 또 결과는 또 달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일산이든 뭐 용인이든 수원이든 사실 안 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올라 있는 거고. 근데 전세값의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는 경우만 그대로 가격이고, 새로 갱신된 새롭게 말하자면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은 여지없이 오른 가격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관으로서는 조금 더 말하자면 집을 구하고 집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애석한 마음으로 답변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인데요. 오늘 사파남도 이 전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난이 문제입니다.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많은 분들 곤란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파남 이런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사건 현장부터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전세 보증금이 위험하다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법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먹튀입니다. 먹튀.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함께 보시죠. 원룸 전세금으로 떵떵 호화 생활을 한 사기꾼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익산의 한 대학가에서 원룸 임대 사업 계약 만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122명의 전세금 47억 원을 갖고 이 사람들이 탕진을 한 겁니다.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하고 호화 생활을 벌였다.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어서 더욱더 딱한 상황입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이분들이요, 사기꾼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카지노에 들락거렸다, 외제차 타고 굉장히 호화스럽게 살았다고요?
A씨 등이 전세금을 받고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한 번 정도였으면 범죄로까지 평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디에 사용했든 미사상 채무 불이행 정도로만 평가받았을 텐데 A씨 등은 값싼 원룸 건물을 사서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금 일부로 또 다른 원룸 건물을 사고 또 전세금을 받습니다. 또 일부 전세금으로 또 다른 원룸 건물을 사요. 이런 방식으로 무려 원룸 건물을 16동 매입을 하고 임차인 122명으로부터 전세금 47억 원을 지급받죠. 엄청 큰 돈이에요. 47억. 전세 보증금은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일부 세입자들은 수도 전기가 끊긴 상태로 생활해야 했답니다. 관리비도 자기가 입마에 포켓했어요. 봄, 가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활해야 할 세입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A씨, B씨 두 사람이 공모의 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일당들이 수사 단계, 법원 단계 내내 상대방이 주범이라고 책임을 미룹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 6월, B씨에게 일부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명의를 빌려준 C씨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겠지만 징역 13년 6월 상당히 높은 형량입니다. 징역 13년? 예. 5억 이상 50억 미만 사기범죄 권고 형량이 4에서 7년임에 비춰보면 상당히 높은 형량인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대부분이 대학생들이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들을 이용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끝까지 책임을 미루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수법도 조심하십시오. 뻥튀기입니다. 5,800만 원 빌라의 이상한 전세금. 부동산 중개 보조인 D씨가 5,800만 원에 아주 낡은 빌라 한 채를 구입하는데 타인 명의를 가져와서 두 차례 허위 매매를 자기들끼리 하고요. 빌라 거래가를 9,700만 원까지 뻥튀기 시킵니다. 그런데 전세를 드렸는데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 금액이 무려 9천만 원이에요. 최초 자기가 빌라를 산 5,800만 원보다 전세 계약금을 더 받은 거예요. 3,200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해당 수법으로 노후빌라 6채를 이용해 전세금 6억 3,400만 원을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진짜 대범하네요. 가짜 매매를 해서 빌라 가격을 뻥튀기했는데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자기가 돈 주고 빌라를 산 것보다 더 비싸게 받았어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죠. 그 등기부 등본에는 매매 가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씨는 B씨 등 5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자신이 구입한 5,800만 원 노후 빌라를 두 차례에 걸쳐서 매매를 반복합니다. 실제로는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허위 매매를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빌라 거래가를 9,700만 원까지 올려놓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빌라 가격이 9,700만 원이나 되니까 내가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 사건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빌라 사건이죠. 만약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통상 낙찰가가 매매가의 70% 수준입니다. 그렇죠. 절반 이상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처럼 단기간에 매매가 반복되거나 특별한 호재 없이 가격이 급등할 때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수법은 무갭 투자입니다. 함께 보시죠. 283채 큰손 집주인의 정체, 서울 빌라 등 283채를 보유한 강모 씨. 이사 간다는 세입자에게 집 빼주겠다 말한 뒤 잠적했습니다.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14명의 피해액이 25억 원. 알고 봤더니 이 283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무일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황당한 사건인데 저희 돌직구쇼가 직접 이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화곡동 집 주변 그 전봇대에 집주인이 누구누구고 혹시 이 집주인인 사람은 연락을 달라. 전세 사기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단지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집주인 이름이어가지고 저희 등기부 등본이랑 부동산 계약서 한 거를 보니까 그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세 안심보험이 되어 있는 대출 상품을 이용을 했어요. 이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래도 이상이 없던 집이었던 거죠. 그 상품이 가입이 됐다는 거는. 무일푼에 283채 집을 샀다? 이거
그러니까 돈을 빼줄 수가 없죠. 갭 투자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 집을 사면서 전세금 2억 원을 지불할 세입자를 드리고 자신의 돈 5천만 원 정도는 투입해서 구입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런데 무갭 투자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 집을 사면서 전세금을 2억 5천만 원이나 그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할 세입자를 끼고 사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돈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강 씨가 무일푼임에도 불구하고 283채의 빌라를 구입하게 되는데 무일푼에. 여기서 주범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조 씨인데 이 피해자들은 강 씨는 바지 사장이고 공인중개사 조 씨가 주범이라고 그렇군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지급받을 목적, 분양 대행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전세금 반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들이 더 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안 그래도 전세 구하기 힘든데 전세 세입자들의 피눈물이 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서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라방 2사만루를 방송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2사만루 라방이 결방이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정상적으로 본방 이후에 라방 2사만루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